자, 먼저 3번 보겠습니다. 마찰하면 수평면과 질량이 50으로 같은 두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오른쪽으로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때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얘들아, 봐봐.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 다 질량은 50kg이야. 될까? 그리고 이때 A는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플러스 4m/s로 운동하고 있었고, B는 충돌 전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v/s로 운동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충돌한 후에는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하는데 둘 다 오른쪽으로 플러스 1m/s로 운동하게 된 거잖아.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충돌 전후에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 보존된다 이야기했지요. 충돌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하고 그 다음 다시 A, B가 한 덩어리로 운동을 하는데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은 크기가 서로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리고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지요.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야. 그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갈게요. 충돌 전 A의 운동량, A의 질량 50이고요. 속도가 4지요. 그럼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200kg/m입니다. 자, 그리고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50 곱하기 속도가 마이너스 V니까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50 곱하기 마이너스 V, 마이너스 50V입니다. 끝. 될까요?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얼마야, 얘들아? 50 곱하기 1. 50입니다. B의 운동량 얼마야? 똑같이 50 곱하기 1. 50입니다. 될까? 그럼 충돌 후 A, B의 전체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50 더하기 50이잖아, 얘들아. 100이지. 그럼 충돌 전에도 A, B의 전체 운동량은 얼마였어? 100이었잖아. 맞니? 그러면 A의 운동량은 200이고요. B의 운동량 마이너스 100이어야겠네요. 그럼 B의 속도가 얼마였구나? 2m/s였구나. 라고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때 충격량도 계산해볼게. 보세요. A는 충돌 전 200이었지요. 충돌 후 50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맞니 지금 계산한 거? 충돌 전 200이었고요. 충돌 후 50입니다. 그러면 충돌 전후 충격량 얼마입니까?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200에서 50 됐잖아, 얘들아. 빼! 마이너스 150.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다시 얘들아, 이때 A의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 50 빼기 200인 거잖아요. 될까요? 마이너스 150입니다. 그럼 B도 계산을 해보자, 얘들아. B도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 계산할 거야. 충돌 후 운동량 50이지요. 충돌 전 운동량 마이너스 100이지요.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야? 얘는 50 빼기 마이너스 100이지요. 그래서 플러스 150됩니다. 이때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갖고 방향 반대라고요. 이해 될까요?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결국에 가칭연산밖에 안 들어간 거야. 될까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오셔서 4번 보겠습니다.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충돌 시 피해를 줄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장치는 충격량을 줄여야 된다 했어? 충격력을 줄여야 된다 했어? 힘을 줄여야 돼? 충격량을 줄여야 돼, 얘들아? 안전장치는 충격력, 평균 힘을 줄이는 거라 그랬어. 그럼 충격력, 평균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길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준다는 게 폭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될까요? 자, 그래서 자동차의 범퍼 잘 찌그러진다. 높이뛰기 경기장의 매트는 폭신하다. 점프 짝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전부 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겁니다. 될까요? 그리고 기억번,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 길게 한다. 맞아요. 니은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작게 한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얘들아. 충격량은 정해져 있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크게 한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일정한 상태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충돌 시간을 늘리는 데만 목적을 둡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오셔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들아. 똑같은 문제야. 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고 3번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린 가는 물체 A가 일직선상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3m/s로 움직이고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하고 A는 2, B는 V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A의 질량 1이고 B의 질량 1이다. 그럼 똑같이 쓰는 거야, 얘들아. A랑 B가 있고 A의 질량은 1kg이고요. B의 질량은 2kg입니다. 이때 충돌 전후에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A도 변하고 B도 변하지만 A는 충돌 전에 오른쪽 플러스 3m/s 였고요. B는 충돌 전에 정지 0이었습니다. 속도가. 그 다음 A는 충돌 후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2m/s가 됐고요. B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플러스 V의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 운동량 보존 그대로 간다고요. A는 충돌 전 운동량 얼마야, 얘들아? MV 플러스 3. B는 얼마야? 0. 그럼 AB의 전체 운동량? 플러스 3이었지요. 그럼 충돌 후에도 전체 운동량 얼마여야 된다고? 플러스 3이어야 된다고요. 될까요? 충돌 후 A의 운동량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해요? 더해서 플러스 3 되려면 플러스 5여야 합니다. 이해될까요? 알겠습니까? 다시 얘들아, 이때 얘가 플러스 5인데 얘는 2 곱하기 V가 5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V는 얼마? 네. 2V는 5이다. 따라서 V는 2분의 5, 2.5이다. 라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운동량 보존 문제 다 똑같습니다, 얘들아. 운동량 보존 문제 다 똑같습니다. 되나요? 그 다음 뒤로 넘어오셔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m인 물체 A가 O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여서 정지해 있는 물체 B랑 질량 m인 물체 B랑 충돌한다. B는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한다. 충돌 과정, 그리고 A와 B의 충돌 과정, 그리고 B와 벽의 충돌 과정에서 각각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충돌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물체가 지금 A, B,
벽.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충격량의 크기가 A는 4분의 15mv, B는 4분의 15mv, 그 다음 벽은 5m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돌 시간은 각각 t, t, 2t이다. 그럼 먼저 얘들아, 먼저 AB의 충돌 과정, B와 벽의 충돌, 벽과 충돌 후 존재. 먼저 A랑 B가 충돌하는 과정부터 볼게요. A는 질량이 m이고 속도 5v로 운동하고요. B는 질량이 3m이야. 될까요? 그래서 A, B가 먼저 꿍 하고 부딪힌 거야. A와 B가 먼저 충돌을 합니다. 될까요? A와 B가 충돌한 이후에 B와 벽이 충돌을 하였대. 다시 B와 벽이 충돌을 하게 되고 B는 벽과 충돌한 이후에 정지하였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A는 제일 처음에 질량이 m이고 속도가 5v니까 5mv의 운동량 가지고 있었지요. 그 다음 B는 정지 상태였으니까 0의 운동량 가지고 있었지요. 될까요? 자, 그리고 이때 A와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량의 크기가 4분의 15mv래. 그러면 A는 여기서 충격량을 왼쪽으로 4분의 15mv만큼 받았을 거고 B는 충격량을 오른쪽으로 4분의 15mv만큼 받았을 거지요. 될까요?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5mv 빼기 4분의 15mv니까 4분의 5mv의 운동량 가졌을 거고 B는 처음 운동량 0에서 4분의 15mv만큼 운동량 가졌으니까 플러스 4분의 15mv가 됐을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A의 나중 운동량은 A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운동량의 변화량. B도 처음 운동량 더하기 운동량의 변화량. 됩니까? 자, 그럼 얘들아.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플러스 4분의 5mv, B의 운동량 플러스 4분의 15mv지. A의 질량이 m이란 말이야. A 속도 얼마일까, 얘들아? A의 속도 4분의 5v인 거야. B의 속도 얼마일까? 질량 3m이고 운동량 4분의 15mv니까 또 4분의 5v인 거야. 이해될까요, 얘들아? 어차피 운동량 P는 mv잖아, 얘들아. 지금 운동량이 4분의 5mv고요. 질량이 m이에요. 그러면 속도는 4분의 5v입니다. 라고 바로 해줘야지. 다시 한 번 더. B의 경우에는 운동량이 4분의 15mv고요. 질량이 3m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4분의 5v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지. 그럼 A와 B가 충돌한 후 A와 B의 속도가 똑같았다는 거잖아. 그럼 A와 B가 속도가 같았다? 한 덩어리로 운동하였다. 라는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A, B가 한 덩어리로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을 한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A, B의 처음 전체 운동량이 얼마야? 5mv지. A, B의 충돌 후 전체 운동량 여전히 얼마야? 5mv겠지. 운동량 보존되니까. 그래서 이때 A, B가 전체 5mv로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해서 5mv의 충격량 받은 거잖아. 그래서 운동량이 0이 된 거야. A도 B도 정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A와 B가 충돌한 후 A, B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한다. 속도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 벽과 충돌한 후 A는 3V의 속력으로 벽에서 멀어진다. 아니 A도 정지하게 될 겁니다. 디귿번 A가 정지해 있던 B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벽이 B와 충돌하는 동안 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의 2분의 3배이다. 다시 A가 정지해 있던 B와 충돌하는 동안 받을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래. 얘들아 우리가 평균 힘 또는 충격력 F는 T분의 I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또는 T분의 델타 P로 계산을 해주는 거지요. 그럼 먼저 A가 B와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부터 구하자. A와 B가 충돌할 때 충돌한 시간은 T라고 하고요. 이때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4분의 15mV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평균 힘은 4T분의 15mV이다. 그리고 다시 벽이 B와 충돌하는 동안 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벽이 B와 충돌하는 동안 벽이랑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입니다. 그러면 이때 충돌한 시간은 2t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충돌 과정에서 벽으로부터 받은 B가 받은 충격량이거든요, 얘들아. 벽이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4분의 15mV 되겠지요. 그래서 2t분의 4분의 15mV 이꼴 8t분의 15mV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게요. 18번. 아, 미안, 얘들아. 이거 2t분의 5mV네. 미안. 여기 5mV 나와있네요. 2t분의 5mV입니다. 미안합니다. 18번 볼게요. 그림 3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용액 A와 B는 각각 3%, 5% 설탕물 중에 하나이고 설탕이 통과하지 못하는 페포막을 준비합니다. U자 간의 한쪽에는 A, 다른 쪽에는 B를 넣어 높이를 갖게 한 후 일정 시간 후에 A의 높이는 증가하고 B의 높이는 감소하였다. 자, 그러면 A와 B가 원래 같은 높이였는데 A의 높이는 이것보다 증가하게 되었고 B의 높이는 감소하게 되었대. 그렇다는 말은 물이 B에서 A로 이동했다는 거죠. 설탕이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물이 B에서 A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물이 이동하는 삼투 현상에서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한다 그랬지. 물이 많은 저농도에서 물이 적은 고농도로 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3%, 5%라고 했는데 B가 3%의 설탕 용액이고 A가 5%의 설탕 용액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기억번 A는 5%이다. 맞습니다. 니은번 물은 B에서 A로 세포막을 통해 확산한다. 3투 일어나는 거지 얘들아. 그 다음 라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없다. 얘들아 이때 계속해서 물의 이동은 있지만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서로 같다. 그 다음 세포질 농도가 7%, 설탕물과 같은 식물 세포를 세포질 농도가 7% 세포질 농도가 7% 설탕물과 같은 식물 세포를 B에 넣으면
식물세포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진다. 일단 얘들아, 식물세포는 터지지 않지요. 식물세포는 바깥에 뭐가 있지? 세포벽 있지요. 그리고 터지지 않습니다. 터지는 현상은 동물세포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포를 비에 넣는다 했습니다. 그럼 3%의 수용액에 7%의 물질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세포의 크기는 커지는 게 맞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얘들아, 끊었다가 갑시다. 시험 범위, 전범위 문제 다 넣어 놓은 거고요. 우리 같이 풀게요. 같이. 오케이? 안 풀면 나 멈춰요. 안 풀면 각자 풀 거고 바로 채점할 거고 바로 오답노트 갑니다. 오케이? 예. 자, 갑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원소 A부터 D까지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지금 A, B, C, D 네 가지 있는데 전자 껍질 수가 의미하는 거는 주기예요, 조기예요? 주기예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 수는 복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A부터 전자 배치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껍질 수는 2개이고 원자과 전자는 2개이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이 몇 개? 2개. 끝이지요? 됩니까? 자, 그 다음 B는 전자 껍질 2개이고요. 원자과 전자 7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자 배치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C는 전자 껍질 수 3개이고요. 원자과 전자 0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여야 돼, 얘들아.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전자 껍질이 3개 채워져 있는데 원자과 전자 0개니까 3주기 18쪽이라는 뜻이야. 될까? 그 다음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겠지요. 될까요? 얘들아, 나 서운해 주려고 해. 너네끼리 할 거야? 같이 할 거야? 같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그럼 다시 A는 어떤 원소입니까? A는 뭐야? 베릴륨. 그 다음 B는 뭐예요? 2주기 17쪽. 플로린 9번이지요. 자, C는 뭐예요? 3주기 18쪽. 아르곤. D는요? 3주기 1쪽. 나트륨. 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기억번. A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B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우리 양이온, 음이온 이야기하는데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금속은 전자를 얻기 쉬워요? 잃기 쉬워요? 잃기 쉬워요. 전자를 잃는다는 거면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 되기 쉬워요. 비금속은 전자를 잃기 쉬워요? 얻기 쉬워요? 얻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비업음입니다. 얘들아, 비업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 A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B는요? 플로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C는요? 아르고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입니다. 근데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고 양이온도 음이온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D는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A는 전자를 잃기 쉽고요.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B는요? 전자를 얻기 쉽고요.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기억번 맞는 선지 되겠고요. 니은봐. B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될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얘들아, B 보겠습니다. B는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잃으려고 할 거예요? 얻으려고 할 거예요. 몇 개 얻을 거야? 1개 얻을 거야. 그럼 전자 1개 얻어서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몇 주기 몇 쪽 얘들아? 2주기 18쪽과 같은 전자배치 이루게 될 거지요. 누구예요? 네온입니다. 자, 그 다음 비급번 보겠습니다. C는 안정하여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C는 얘들아 비활성 기체잖아. 비금속 중에서도 비활성 기체지야. 그럼 안정한 전자배치야? 불안정한 전자배치야? 안정한 전자배치야. 그럼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얼번 D는 나트륨입니다. 맞는 반지 되겠지요. 될까요? 기니딜이 남았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재설제라고 하는데요, 얘들아. 2번 재설제 이야기하는데 재설제는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화학식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얘들아? CA, CL, 끝이야? 후지요. 맞습니까? 다시 얘들아, 칼슘은 몇 족 원소야? 칼슘은 몇 족 원소야? 2, 8, 8, 2잖아. 20번이잖아. 그치? 그럼 칼슘은 이온이 됐을 때 칼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배치가 2, 8, 8을 이루게 될 거지요. 될까요? 자, 염소는 17번입니다. 전자배치 어떻게 됩니까? 2, 8, 7이지요. 됩니까? 그래서 이때 염화 이온이 됐을 때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288 이와 같은 전자배치 이루게 될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가양이온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가양이온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결합하는 개수는 1대 2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겠지요. 될까요? 자, 그래. 이때 물이 알기 위해 하는 물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 물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활제로 활용하고 있다. 염화칼슘은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재활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번, 염화칼슘은 물에 녹아서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만들어 봤습니까? 얘들아, 염화칼슘이잖아. 그럼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을 만들겠지요. 될까요? 이때 물에 녹으면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을 내놓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B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자동차 차체와 도로의 부식, 토양의 산성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학생 C는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안 지역에는 바닷물을 도로에 뿌려 사용하기도 한다. 맞는 반지 되겠습니다. 얘들아, D급번 C 맞는 반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번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금속인 나트륨과 비금속인 염소가 전자를 주고받아 형성된 공유결합 물질이다. 다시 얘들아.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입니까? 공유결합 물질입니까? 이온결합 물질이죠. 나트륨, 금속, 염소, 비금속입니다.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였으면 이때 우리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주고받아 결합을 형성하지요. 그럼 기억번 전자를 주고받아 형성된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고체 덩어리를 망치로 치게 되면 양전하와 음전하의 층이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쉽게 쪼개지는 특성이 이온결합 물질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시 얘들아, 이때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전자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의 원자와 중성의 원자가 결합을 하긴단 말이야. 그럼 외부에서 힘을 준다고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온 결합 물질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캉하고 주잖아. 캉하고 주는 순간 양전하와 양전하, 음전하와 음전하, 양전하와 양전하가 마주보게 되면서 이때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다.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인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 디귿번.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결합하는 수많은 이온의 비율을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지만 공유 결합 물질은 독립된 분자를 이름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실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그대로 세워 분자식으로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다시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은 결정을 이룹니다.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합니다.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을 하고 우리가 이때 한 개, 두 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10만 개, 20만 개,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결합을 한 거라고. 하지만 공유 결합은 일정한 수의 원자가 딱 그 수만큼 모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물질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메테인을 특정한 기준 가와 나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이때 NaCl 염화나트륨은 가에서도 예고 나에서도 예인 거지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번. 기억은 실온에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 상태로 존재하며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가나를 줘야 되는데. 미안. 얘들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전제조건 가지고 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메테인입니다. 염화나트륨 무슨 결합 물질이지요?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염화칼슘 무슨 결합 물질이지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 다음 메테인은 무슨 결합 물질이지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에 두 개, 아니오에 한 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온 결합 물질인가? 라는 질문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에 두 개, 아니오에 한 개 나올 거야. 그리고 나에서는 NaCl은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CaCl2는 아니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기억에는 CaCl2가 들어갈 거고요. 니은에는 CH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번. 기억에는 실온에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 상태로 존재하며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공유결합 물질이지요. 그럼 공유결합 물질을 일정한 개수로 결합한 상태이며 물에 녹았을 때 이온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입니다. 될까요? 얘들아,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루이프 전자점식 한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루이프 전자점식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공유결합일 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얘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을 하는 형태란 말이야. 그럼 탄소가 중심에 들어가고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얘들아? 탄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4개지요, 얘들아.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원자과 전자만 점 찍어주는 거야. 수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지, 얘들아? 수소는 원자과 전자 1개 가지고 있지.
수소는 원자과 전자 1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고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란 말이야. 그리고 이때 필요한 전자의 개수 생각해보자. 탄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 몇 개 가집니까? 몇 개 더 필요해요? 4개 더 필요해요. 수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 몇 개입니까? 얘들아, 수소 몇 개 더 필요해? 1개 더 필요합니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될까요? 그럼 필요한 전자가 4개고 1개니까 결합해야 되는 개수는 1대 4가 됩니다. 그래서 CH4가 되는 거야. 될까요, 얘들아? 그래서 이때 수소는 탄소 주변에 4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들 사이의 결합을 이와 같이 공유 전자쌍을 각각 1개씩 공유하면서 전자쌍을 각각 1개씩 공유하면서 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얘들아,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이번에는 CO2 보겠습니다. CO2. 탄소랑 산소가 결합을 하는 거잖아. 탄소랑 산소. 자, 그럼 다시 탄소랑 산소가 각각 원자과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지? 탄소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산소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그럼 산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 몇 개 더 필요해? 4개 더 필요해. 산소는 원자과 전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이루기 위해서 전자 몇 개 더 필요해? 2개 더 필요하지. 그럼 필요한 개수가 4대 2, 2대 1이란 말이야. 그럼 결합해야 되는 개수는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을 하는데,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을 하는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란 말이야. 될까요? 탄소 하나에 탄소 2개가 결합을 하는데 원자과 전자 4개이고 공유해야 되는 전자도 4개니까 이렇게 2개씩 배치를 해줘. 이해될까?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잖아? 근데 몇 개가 필요하다 했냐면 2개 더 필요해. 이해될까, 얘들아? 여기 좀 집중해야 되는데. 나 봐야 되는데. 다시.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거든? 그러니까 2개 더 필요하지. 그럼 2개를 공유를 할 거지. 그럼 2개는 공유할 거니까 산소 옆에 그려줘. 근데 총 몇 개라고요, 얘들아? 몇 개라고요, 원자과 전자? 6개. 그럼 몇 개 더 그려줘야 돼? 몇 개 더 그려줘야 돼, 얘들아? 6 빼기 2는 얼마야? 나 안 해. 너네끼리 해. 얘들아, 6 빼기 2 대답할 수 있잖아. 4. 그래서 4개를 더 그려줘. 2개씩 붙여서 그릴 거야. 될까? 다시. 2개 공유해야 돼. 4개 공유 안 하고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될까? 그럼 이때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탄소랑 산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 2개씩 공유하면서 이와 같은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될까? 다시 얘들아, 그럼 지금 이거 무슨 결합이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단일 결합이야.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있어? 4개. 그럼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지. 1 곱하기 4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 볼게, 얘들아. 이거 무슨 결합이야? 이중 결합이지. 이중 결합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공유 전자쌍은 총 몇 개 있는 거야? 2 곱하기 2니까 4개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곧 몇 중 결합인지 의미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우리가 4중 결합이라 이야기하지 않을 거잖아. 2중 결합이 2개 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4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물어볼 거냐면 공유 전자쌍의 개수도 물어보고 비공유 전자쌍도 물어볼 거야. 비공유 전자쌍.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이야. 자,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란 말이야. 근데 4개 다 지금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요. 이해될까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개인 거야. 근데 산소 입장에서 보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이 중에 2개가 필요하니까 2개가 공유 결합에 참여했잖아. 그럼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얘들아? 4개 있는 거잖아. 그럼 몇 쌍을 만들 수 있는 거야? 2쌍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여기서도 몇 쌍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두 쌍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총 몇 쌍이 되는 거야? 네 쌍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그럼 메테인에서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라고 하면 몇 개야, 얘들아? 메테인의 공유 전자쌍 몇 개야? 4개. 될까? 이산화탄소의 공유 전자쌍 몇 개야, 얘들아? 몇 개야? 4개야, 얘들아, 얘도. 다시. 메테인의 경우에는 단일 결합이 4개 있으니까 공유 전자쌍 4개인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이중 결합이 2개 있어서 공유 전자쌍 4개인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비공유 전자쌍 찾아보자. 메테인의 경우에 비공유 전자쌍 몇 개야? 없어. 0개야. 탄소에서 없잖아. 수소도 없잖아. 비공유 전자쌍 0개야.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에서는 비공유 전자쌍 몇 개 가지고 있지? 하나, 둘, 셋, 4개 가지고 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이 해볼게요. 그려볼게요, 얘들아. 비공유. 다섯 개거든. 넷, 다섯, 여섯, 일곱이지. 옥텟 규칙만 줘. 필요한 전자기표 다시. 우리 4개인데 4개. NH3, MgO, N2, O2. 맞아. 마그네슘 몇 조 건소지? MgO는 아니다, 얘들아. 미안. MgO 왜 누가 적었니? 내가 적었네. 미안. MgO는 못 그려. 이온결합 물질이지. 미안. 누가 적었니? 이거 그랬어. H2O 그릴게. 이렇게 4개 그릴게. 이렇게다. 맞아요. 맞아요. 질소가 원자가 전자 몇 개지? 5개지? 그럼 몇 개 더 필요하지? 3개. 그럼 삼중결합 맞아. 그럼, 그치. 응, 맞아. 근데 질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지? 태어나? 응? 분반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아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5개. 그러면 봐봐. 그럼 질소 하나, 둘, 셋 있고 몇 개 더 그려줘야 돼? 그치. 비공유 전자쌍까지. H2 어디 있어? 잘 그렸어. H2. 그래 봐봐. 그럴 수 있어. 이번에 보자. 그치. 또, 또 어디 있어? 그치. 맞아. 이게 몇 개 필요해? 수소. 전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수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지? 1개지. 그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이루게 되려면 몇 개 필요해? 응.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이루어야 되니까. 그치. 2개가 되려면 1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때 산소랑 수소는 공유전자쌍 1개여야겠지. 그치. 그리고 산소 몇 개 더 그려줘야 돼? 그치. 자, 볼게요, 얘들아. 볼게요. 오트 먼저 볼게요. 산소랑 산소가 결합할 건데,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야, 얘들아? 몇 개야? 6개지. 그럼 몇 개 더 필요해? 2개 더 필요하지. 그러면 이때 2개 더 필요하니까 2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줘야 되고, 총 6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2개의 공유전자쌍 만들어주셔야겠지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이게 끝이야, 얘들아. 될까요? 그럼 공유전자쌍이 지금 몇 개야? 공유전자쌍이 몇 개 만들어졌어? 2개 만들어졌어. 됐니? 그 다음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야? 비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이해될까요? 자, 질소가 봅니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질소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5개. 그럼 몇 개 더 필요해? 3개 더 필요하지? 그러면 3개의 공유전자쌍 만들어야 되는 거야. 3개는 마주보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3개 그리고 2개 더 그려줘야겠지? 3개 그리고 2개 더 그려줘야겠지? 그럼 공유전자쌍 몇 개 만든다? 하나, 둘, 3개 만든다고요. 될까요? 공유전자쌍 3개 만들었고요. 비공유전자쌍 몇 개? 그렇죠. 하나, 둘, 2개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소 가보겠습니다. 질소, 암모니아가 NH3 가보겠습니다. 이때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고요. 원자과 전자가 5개고요. 필요한 전자가 3개입니다.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이고요. 필요한 전자가 1개입니다. 그래서 결합하는 개수는 1대 3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때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가 결합을 하는데요. 질소는 3개 더 필요하니까 공유전자쌍을 하나, 둘, 3개 만들려고 할 거야. 수소는 1개 더 필요하니까 하나만 만들면 돼. 그리고 질소는 원자과 전자 5개니까 2개 더 그려줘야지. 하나, 둘. 그러면 이때 공유전자쌍 몇 개 만들어져요? 몇 개? 3개 만들어져요.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지요? 1개지요. 될까요?
자, 마지막 물분자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수소는 어차피 원자과 전자 한 개, 필요한 전자도 한 개 똑같아.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몇 개야? 6개. 그럼 필요한 전자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수소로부터 각각 하나씩 공유하는 거고 총 6개 그려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산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 형성하고요. 될까요? 비공유 전자쌍 몇 개? 2개라는 거야. 공유 전자쌍 몇 개? 2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2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될까요? 얘들아 학교에서 루이프 전자음식 다뤄서 이 정도는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자, 4번 그래프 볼게요. 니은번 기억은 물에 녹았을 때 기억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물에 녹았을 때 칼슘이온 한 개당 염화음이온 한 개인가요? 얘들아 이온의 개수 몇 대 몇일 거야? 얘들아 이온의 개수 몇 대 몇일 거야? 1대 2가 되겠지요. 전화량이 2대 1이니까 이온의 개수는 1대 2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기준 나의 구성 양이온이 알칼리 금속인가를 적용하면 양이온이 1족인 나트륨은 NaCl은 예로 2족인 칼슘, 2족 칼슘이 CaCl2는 아니요. 로 화학적 모순 없이 된다. 여기에 구성 양이온이 구성하는 금속이 양이온인가 알칼리 금속인가 들어가면 얘는 나트륨, 얘는 칼슘이니까 얘 아니요. 옳은 건지 되겠다. 그래서 디귿만 옳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얘들아 A부터 불러줘. A는 뭐예요? B는 뭐예요? 멘틀. C는요? 외핵. D는요? 내핵. 그리고 얘들아 상태로 가자. 지각은 무슨 상태예요? 고체. 멘틀은요? 고체입니다. 단 일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외핵은요? 액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내핵은요? 다시 고체입니다. 될까요? 자, 그리고 지각과 멘틀에 가장 많은 원소 뭐 있다 그랬지요? 규소랑 산소고요. 외핵과 내핵에 많은 원소는 뭐 있습니까? 철과 니켈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럼 문제 볼게요. 기억번 D는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한 내핵이다 맞습니까? 네. 니은번 C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물질의 대류 운동으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철과 니켈의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지구 시스템 중에 어느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그랬지? 지구 자기장. 일지수생 외 중에 어디야? 지구 자기장. 외권이라 그랬잖아 얘들아. 외권에 태양이랑 달이랑 지구 자기장이랑 기억해달라 그랬잖아. 될까요? 자, 그 다음 디귿번 직권 전체 부피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부피가 가장 큰 거 어디야? A, B, C, D 중에 B가 되겠지요. 멘틀이지요. 약 80% 차지한다 그랬지요. 내부 온도 압력이 가장 높은 층 어디겠습니까? B가 되겠지요. 내핵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기권, 대기권은 지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성층 구조와 각 층의 특징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얘들아 그럼 기권의 층상 구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아래층부터 뭐지요? 대류권. 그 위에는요? 광층권.
그 위에는요? 중간권. 그 위에는요? 열권. 다시 한 번 더. 대류권 대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상층권은요? 안 일어나요. 중간권은요? 일어나요. 열권은요? 안 일어나요. 다시 한 번 더. 대류권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대류가 일어나니까. 상층권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중간권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열권은 안정해요. 자, 대류권에서 일어나는 특징 뭐 있었습니까? 대류권의 특징. 자, 돌게요. 주하나, 대류권의 특징. 무슨 현상 일어난다? 그렇죠. 기상현상 일어난다. 서야 상층권 특징. 무엇이 관측된다? 무슨 층 있어요? 그렇죠. 오존층 있어요. 그 다음 수비나 중간권 특징. 그렇죠. 유성 관측됩니다. 그 다음 윤하의 열권 특징. 오로라 관측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 열권은 대기가 가장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일교차가 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기억봐. 대륙간에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얘들아, 대륙간에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 성층권에서 증가, 중간권에서 하강, 열권에서 증가하게 되는데 대륙간에서 왜 기온이 낮아진다 그랬지, 태연아? 대륙간에서 왜 기온 낮아진다 그랬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지는 이유?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왜 기온 하강하죠? 다시.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왜 낮아지지요? 한 번 더. 그렇죠.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시구목다 에너지 도달량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 낮아집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번 대륙권과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여 대류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층이다. 성층권과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한 층이다. 맞는 반지 되겠지요. 디귿번 기권은 외권으로부터 유입된 유성체를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타버리게 하여 지표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의 분할을 통해서 저희들의 남는 에너지를 보이도록 이동시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맞는 반지 되겠습니다. 얘들아. 자, 뒤로 넘어오셔서 7번 보겠습니다. 수권입니다. 자, 수권은 몇 개의 층상구조 이루고 있지요? 수권은 3개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층, 낮아지는 층, 다시 일정한 층 이렇게 나타낼 거지요. 제일 위에 뭐예요, 얘들아? 혼합층입니다. 그 다음 혼합층 아래에는요, 수온약층입니다. 그 다음 수온약층 아래는요, 그렇죠, 심해층입니다. 이렇게 3개의 층상구조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수권의 층상구조에선 2가지 이야기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지 영향을 주는지 바람이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혼합층은 태양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수온약층 태양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태양 에너지 점점 감소하지요. 심해층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다시 한 번 더. 혼합층 바람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수온약층 바람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해층 바람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은준아, 수온약층은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수온약층 대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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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은준아,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진짜로? 은준아, 마지막 기회야.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 봐봐봐. 수온 보면 돼, 수온 보면 돼.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저온이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오케이. 얘들아, 이때 수온약층은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거 위로 차가운 거 아래로 대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대류 수온약층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하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는 거야.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혼합층은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 가요라 가요리 차례 아니야? 자,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 혼합층은 언제 더 발달해 있을까? 저위도야? 저위도야? 혼합층은 언제 발달하지, 얘들아? 혼합층이 발달한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야? 혼합층이 언제 발달한다 그래?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 때. 언제 두꺼워, 얘들아?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렇지, 바람이야, 얘들아. 바람이 될수록 혼합층이 두꺼운 거야. 그럼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 언제 바람이 더 세게 불까? 중위도가 바람이 더 세게 불어. 중위도가 혼합층이 더 발달해 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여름이 저위도랑 짝꿍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뜨거우니까. 겨울 중에서, 가을아, 다시 한 번 더. 여름이랑 겨울 중에서 언제 혼합층이 더 발달할까? 그렇죠. 겨울이 혼합층이 더 발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수온약층 갈 거야, 얘들아.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는 의미는 위아래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거야.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건데,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서 온도 변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혼합층의 온도가 높을수록 수온 차이가 큰 거고 수온 약층이 많이 발달해 있는 거야. 그럼 수온 약층은 다시 한 번 더.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 소연아, 언제 더 발달했을까? 중위도야? 중위도야? 저위도야? 중위도야? 얘들아, 다시 봐봐.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는 것은 심해층과 혼합층의 수온 차이가 크다는 거지. 심해층은 위도나 계절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럼 혼합층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약층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질문할게.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 혼합층의 온도는 누가 더 높아? 저위도. 그럼 수온약층 언제 더 발달해 있는 거야? 그렇지, 저위도인 거야. 다시 그럼 여름이랑 겨울 중에서 수온약층 언제 더 발달해 있다? 그렇죠, 여름일 때 더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심해층이 계절이나 위도에 영향 받지 않는다. 항상 44철 4도시로 일정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얘들아, 그럼 심해층은 왜 수온이 일정해? 얘들아, 다시 혼합층은 왜 수온이 일정해? 유준아, 혼합층은 왜 수온이 일정해? 유준아, 혼합층은 왜 수온이 일정해? 원아, 혼합층은 왜 수온이 일정해? 그렇지, 바람의 영향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섞어주었기 때문에. 그럼 심해층은 왜 수온이 일정해? 얘들아, 심해층 왜 수온이 일정하지?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냥 태양 에너지가 아예 안 와선 거야. 바람 안 닿아, 얘들아. 심해층은 그냥 태양 에너지가 안 왔기 때문에 수온이 낮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번. 어디 가니? 습관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용해하여 온실기체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지구의 급격한 기온 상승 억제한다. 맞는 편지 내겠지요, 얘들아.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 물에 녹아서 이때 기온 적당하게 유지하게 한다. 습관의 수온약층의 기권의 성층권은 위쪽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아래쪽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다시 얘들아, 수온약층 위쪽이 따뜻하지요. 그 다음 성층권도 위쪽이 따뜻하지요. 그럼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나는 안정한 층이다. 맞는 편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습권은 직권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멘틀 대류나 판의 운동을 촉진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켜 지구 표면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한다. 얘들아, 멘틀 대류나 판의 운동을 야기시키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였지? 에너지지. 얘들아,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만 세 가지 많은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뭐 있습니까? 태양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다시 해류의 원인은 무슨 에너지다? 해류의 원인은? 얘들아, 이러면 우리는 집에 못 가.
너네 선생님이랑 할 거야, 오늘 여기서? 자, 다시. 에너지원 세 가지. 태양, 지구 내부, 조력이야. 얘들아, 선생님 얘네 둘만 알려줬잖아. 나머지는 다 태양이라고 때리라 그랬잖아. 그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뭐 있어? 지진, 또, 화산, 와 같은 지각 변동. 여기서 나오는 거 전부 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하면 돼, 얘들아. 쓰나미도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해 줄 거지요. 그러면 지진과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 사실 여기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멘틀 대류.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얘들아, 멘틀도 대류시키고 누구도 대류시켰지? 외핵도 대류, 운동시킨 거야. 그럼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났지? 그렇죠, 지구자기장.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로 인해서 야기된 거, 파생된 건 전부 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럼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뭐야? 뭐야? 조력 에너지, 조석 현상, 밀물, 썰물, 갯벌, 해수면의 주기적인 높이 차이, 조류 될까요? 그럼 다시 얘들아, 태풍 무슨 에너지? 태풍! 지구 내부 에너지야 태풍? 조력 에너지야 태풍?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들아? 태양 에너지라고. 다시 비 뭐야? 태양 에너지라고. 바람 뭐야? 태양 에너지라고. 되니 얘들아? 파도 뭐야? 태양 에너지라고. 됩니까? 해류 뭐야? 태양 에너지라고. 되니 얘들아? 조류 뭐야? 조력 에너지겠지. 조류는 조석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의 흐름 말하는 거잖아. 이해될까요? 될까요? 다시 얘들아, 쓰나미 뭐야? 쓰나미. 그렇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되니? 밀물, 썰물 뭐야? 조력 에너지라고. 갯벌 뭐야? 조력 에너지라고. 됩니까? 아요. 광합성 뭐야? 태양 에너지라고. 될까요? 자, 다시 돌아가셔서 얘들아. 그래서 특권이 직권의 에너지를 공급하여서 멘틀 대류 판의 운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디귿반 틀림 한지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외권입니다. 얘들아, 외권 선생님 세 가지만 외워달라 그랬는데 8번 외권의 선생님 세 가지만 외워달라 그랬는데 자주 나오는 거 뭐 있었지요? 태양, 또 달, 그리고 하나 더 지구, 그치, 자기장. 자, 다시 외권과 물질 교환. 외권과 지구와의 물질 교환. 유준아,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많이 일어나? 뭐 일어나는데? 뭐 있는데? 외권과 물질 교환 뭐 하는데? 유준아,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많다며, 말해봐. 말해봐. 어? 적어? 적어, 얘들아. 외권과 물질 교환은 유성 말고는 없다 그랬잖아. 유성 말고는. 다시. 그럼 유준아, 외권과 에너지 교환.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적게 일어나? 적어? 많이 일어나. 외권과 에너지가 뭐 일어나지 얘들아?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에 가장 큰 에너지가 뭐라고요? 태양 에너지. 우리 외권에서 3개만 외우라 그랬잖아. 태양, 달, 지구, 자기장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태양 에너지 많이 받아, 적게 받아? 많이 받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외권과 물질 교환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적게 일어난다고. 외권과 물질 교환 거의 없다고. 가끔 가다가 유방이 떨어질 뿐이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외권과 에너지 교환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많이 일어나잖아. 맨날 태양 받잖아. 얘들아 맨날 태양 받잖아. 유방은 맨날 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기억방 1번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반사되는 과정. 외권에서 관찰될 수 있는 거 맞나요,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태양 표면에서 지구 복사 다음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반사되는 과정, 얘들아. 지구 표면이잖아.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지각, 직관에서 일어나는 거야. 2번, 인공위성의 궤도 운행. 어디서 일어나, 얘들아? 외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얘들아. 외권. 그 다음, 기상현상과 대류작용. 어디서 일어나? 기상현상. 유준아, 오늘 하나는 맞추고 가야지. 유준아, 기상현상 어디서 일어나? 유준아, 기상현상 어디서 일어나? 기지수생 외의 중에 어디서 일어날까? 유준아. 그치, 기권이지요. 기권 중에서도 대륙간에서 일어납니다.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 얘들아,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기권이지요. 온실기체, 기권입니다. 그 다음 오존층에서 자외선 차단. 어느 권이지요? 기권입니다. 얘들아, 외권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외권은 기권 바깥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기권 바깥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조금만 더 하자. 자, 9번 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유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기권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여 생물을 보호한다. 얘들아, 지구 자기장 어디 있지요? 지구 자기장. 어디라 그랬어? 지구 자기장? 외권이라 그랬지요. 그럼 기억번 1번. 맞아, 틀려요? 틀려요. 2번. 수권은 물질 순환에서 고체 상태의 물만 포함한다. 얘들아, 수권을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무엇이랑 무엇으로 나누었지요? 짠물. 해수, 안 짠물. 담수였습니다. 해수와 담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해수가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고, 보아나 담수에는 뭐가 있었지? 많은 것부터 이야기하자. 수권에는 해수랑 담수가 있고요. 안짠물 담수에 뭐 있었지? 제일 많은 거.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거 도원아. 그렇지, 빙하지. 빙하 외에 지하수, 호수, 하천수 있단 말이야. 그럼 빙하는 고체 상태라고 얼어 있는 것도 우리가 수권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면 2번 틀렸습니다. 3번 생물은 대기 중에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며 물질 순환에 기여한다. 얘들아, 생물권에서 질소 분해를 합니다. 질소 분해를 하기 때문에 질소도 교환하고요. 이산화탄소도 교환하고요. 산소도 교환합니다. 질소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외권은 지구 표면에 위치하며 바람과 대류 현상 발생시킨다. 얘들아, 고치자. 어디를 고칠까? 외권 대신에 뭐라고 들어가야 돼? 기권이라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5번. 직권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얘들아,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누가 보호할까? 어디야, 루아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누가 보호해주죠? 그렇죠? 지구 자기장이지요. 그럼 어느 권에 해당한다? 외권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참 거짓 보래. 10번. 1번이야, 2번이야, 얘들아.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번 끝. 힘들어? 우리 오늘 이거 다 풀고 가기로 했잖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 진도 다 끝나서요. 진도 다 끝나서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조금 가셔야 되거든요. 추가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자란데?
아, 감사합니다. 네, 답시도 나눠주세요. 얘들아, 총 150문제입니다. 오늘 진도 나간 것 제외하고 총 150문제입니다. 150문제. 얘들아, 다 풀어올 수 있어? 얘들아, 두 개야. 우리 교재 숙제 하나랑요. 그 다음에 35문제짜리 하나랑요. 100문제짜리 하나랑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가져오셔야 되고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다 풀어올 수 있어? 있어? 없으면 다 풀어올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오늘 다 풀기 힘들다. 다음 주까지 저는 135문제 베르제도 다 못 풀겠어요 손? 죽어도 다 못 풀어요 손? 다 풀어올 수 있어요 손? 다 못 풀어요 손? 다 풀어와요 손? 얘들아 다 못 풀어요 손? 우리 그럼 다 풀어올 수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얘들아? 그러면 우리 다 풀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제시 많지요? 오늘 제시 엄청 많습니다. 오늘 커트라인 65점입니다. 커트라인 65점이고요. 통과 인원들 불러드릴게요. 루하, 유나, 은준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은준이 과제 조금 더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은준이 과제 조금 더 하고 가셔야 되고 루하, 유나 통과. 아 왜? 풀고 가시죠. 아이